결혼 7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두 줄을 보지 못했어요. 병원을 다녀도 몸에 좋다는 것들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죠. 쌍둥이였어요. 7년을 기다린 끝에 한 번에 두 아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빨리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쌍둥이야, 쌍둥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쁨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우리 아이 생겼다고. 남편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무언가 두려운 존재를 보는 눈이었죠. 아니야. 남편은 중얼거리더니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복도로 따라 나갔을 때는 이미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20번도 넘게 걸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혼하자. 단 4글자였어요. 설명도 이유도 없었죠. 저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어요. 7년을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날 남편은 도망을 쳤죠. 대체 무엇이 남편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걸까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였어요. 30을 앞둔 해 어느 봄날이었죠. 그 사람은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웃음에 마음을 내어주었어요.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죠. 신혼은 달콤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우리만의 왕국 같았어요. 남편은 작은 도매업을 운영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거래처들이 자꾸 단가를 후려쳐. 이러면 남는 게 없는데.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려니 했어요. 장사라는 게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달, 2달 적자가 쌓여갔어요. 수연아, 미안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나 진짜 어떡하지? 남편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밤마다 한숨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죠. 저는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됐다. 이거 가져가. 사위가 힘들면 너도 힘든 거 아니냐? 일단 급한 불부터 꺼. 아버지는 군말 없이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평생 아껴 모으신 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죠. 그 돈으로 1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배는 끝내 바로 서지 못했어요. 접으려고. 더 끌면 빚만 더 커져. 장인어른 돈까지 받아놓고 이 꼴이야. 내 진짜 인간도 아니야.
폐업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못 본 척 했어요.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남편은 소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갈 뜯어 말았죠. 커튼을 쳐 햇빛도 들지 않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때 눈으로 먼저 웃던 사람이 이제는 웃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업이 망한 건 불운이었을 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 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뭐든 같이 찾아보자. 내가 옆에서 도울게. 우리 같이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됐어. 차갑게 내뱉더니 리모컨을 던졌어요.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만 좀 해. 듣기 싫다고.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연애할 때도 신혼 때도 저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날카로움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신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이 조금만 늦으면 짜증을 냈어요.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 좀 조용히 살면 안 돼? 머리 아프다고. 저는 청소기를 끄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 힘든 거. 사업 망한 거 나도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 진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같이 힘든 사람이야. 당신 옆에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참고 당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박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씻지 않았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처럼 씹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죠. 가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얼굴 좀 보자고 내려오라고 하셨죠. 여보,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님 뵌지 오래됐잖아.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아니, 나 혼자 갔다 올게.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집에 있어. 매번 그랬어요. 저를 절대 데려가지 않았죠. 고향이 먼 곳이라 하루 만에 다녀오기도 빠듯했는데 남편은 굳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보다 했어요. 아들이 힘드니까 어머니한테 위로받고 싶겠거니 그렇게 넘겼죠. 남편이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방을 가득 채웠죠. 멸치볶음, 장조림, 깍두기, 김치까지. 냉장고가 꽉 찰 정도였어요.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야? 어? 아, 이거 엄마가 맞춰준 거야.
내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주문한 거라나? 작은 파우치 안에 즙이 2박스씩 들어있었어요. 까만 봉지에 담긴 즙이었죠. 이거 뭔데? 무슨 즙이야? 마늘즙, 기력 회복에 좋대. 엄마가 비싼 거 맞춘 거야. 남편은 매일 아침 그 즙을 한 봉지씩 마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건강을 챙기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반찬이랑 즙 잘 받았어요.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우 씨가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어머니 반찬은 잘 먹더라고요. 그래? 잘 먹는다니 다행이네. 정우한테 그 즙 꼭 먹여. 알았지? 절대 빼먹으면 안 돼. 네, 어머니.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수연아, 네가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저는 그 다정함에 마음이 놓였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니 남편도 곧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즙의 정체를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냥 마늘즙이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만 믿었죠. 만약 그때 그게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저는 당장 차를 몰고 시댁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 즙을 마당에 전부 쏟아버리고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저축해둔 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민정 언니의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저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는 분이었죠. 수연아, 힘들면 말해. 쉬엄쉬엄 해도 돼. 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무슨 일 있어? 괜찮아요, 언니. 움직이는 게 나아요. 집에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서 미칠 것 같아요. 가게 일은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남편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숨통이 트였죠.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나 이번에 호주 가게 됐어. 남편이 거기서 발령받았거든. 정말요? 언니 축하해요. 호주 좋잖아요. 근데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해요? 그게 고민이야. 여기 장사 꽤 잘 되잖아. 단골도 많고. 그냥 내놓기엔 너무 아깝고. 수연아, 네가 인수할 생각 없어? 네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저는 멈칫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언니, 나 그 정도 돈은 없어. 있었으면 진짜 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래, 쉬운 결정 아니지.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봐. 다른 데 넘기기 전에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 아깝잖아. 가게가 친정엄마 집 근처라 저는 퇴근 후 종종 친정에 들렀어요. 엄마 얼굴도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민정이한테 다 들었어. 가게 인수 이야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 그건 그냥 얘기만 한 거야.
돈이 어딨어, 내가. 내가 도와줄게. 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아빠 돈도 이미 날렸잖아. 또 손 벌리면 나 진짜 불효녀야. 그건 못해. 불효는 무슨 불효. 네가 잘 되는 게 효도지. 엄마 아빠는 늙어서 돈 쓸 데도 없어. 그냥 돈 받아서 그 가게 인수해. 다른 사람 나타나기 전에. 그래도 엄마가 볼 때 너 그 가게 잘할 수 있어.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다며. 민정이가 그러더라. 이 기회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해. 엄마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친정의 도움으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시작은 떨렸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존 단골분들하고도 친하니 다들 잘했다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손이 부족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가게 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나 혼자 힘들어. 재고 정리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되는데. 솔직히 일손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을 집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죠. 나 그런 거 못해. 화장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몰라도 돼.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안 시킬게. 싫어. 나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냥 집에 있을래.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말을 꺼냈죠. 그 다음 주에도 부탁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만 좀 해.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그래?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터졌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벌써 몇 달째야. 나 혼자 돈 벌고 집안일하고 당신 밥 차리고. 내가 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알아서 안 하면 누가 해? 당신이 해? 그냥 다 이렇게 망하게 둘까? 어?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닦았죠.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소리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대화를 피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슬그머니 외출을 했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좀 나갔다 온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나타나셔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를 주시지. 수연아,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가게 한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연아, 정우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사업 망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근데 벌써 몇 달째잖아요. 저도 지쳐요. 알아. 네 마음 안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응?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어미 부탁이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죠. 네, 어머니.
제가 더 참을게요. 걱정 마세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을 응원해보기로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 마을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남편과 함께 내려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해요. 정밀 검사도 필요하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남편 대신 나섰어요. 선생님, 필요한 거 다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제가 모두 냈습니다. 간병인도 제가 구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가게 일로 바빴지만 수시로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님 병원에 들렸습니다. 수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가 이러면 나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건강해지셔야 남편도 마음이 놓일 테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늦게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수연아, 잠깐만. 응?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붉었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사업 망하고 나서 나 혼자 힘들다고 당신한테만 짜증내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당신은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줬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당신이 다 내고 매일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나는 뭘 한 거야.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생각할수록 한심해. 여보, 나 다시 시작할게. 밑바닥부터 다시 해볼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당신한테 너무 부끄러워.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버틴 날들이었죠. 바보야, 진짜 그렇게 말하지.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이제는 알아.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같이 하면 못할 것도 없어.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가게에도 나와서 일을 도왔죠. 부부 사이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새끼의 저 말이 얼마나 개소리였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부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남편은 가게 일을 도우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죠. 저는 그런 남편이 대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햇살이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민감해졌죠.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도 역겨웠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습니다. 2줄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줄이었죠.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놓칠 뻔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맞고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어요. 병원도 다니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죠. 시어머니의 눈치도 받았고 명절마다 친척들의 말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에 포기하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두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빨리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쌍둥이야, 쌍둥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놀라움도 아니었죠. 공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이 흔들렸죠. 여보, 왜 그래? 우리 아기 생겼다고. 아니야. 이게 무슨 진짜였어? 진짜였다고? 남편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가 진짜야? 남편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급히 따라 나갔죠. 여보, 어디가? 왜 이래? 남편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뛸 수가 없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고 또 걸었죠. 연결음만 허공에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자가 도착했어요. 이혼하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어요.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갈래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몇 시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수시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웬일이니? 어머니, 혹시 정우 씨 거기 갔어요? 뭐? 정우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정우가 여길 왜 와? 저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임신했어요, 어머니. 쌍둥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이상했죠.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거기 계세요? 그래, 있다. 임신이라고? 그것도 쌍둥이? 네, 쌍둥이요. 7년 만이에요. 근데 소식을 듣자마자 정우 씨가 도망치듯 나갔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을 텐데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알았다. 정우한테 연락 오면 알려줄게. 일단 오늘은 푹 쉬어.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정우 씨가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뭘 알겠니? 정우한테 연락 오면 얘기해 줄게. 끊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틀째 빈 침대를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화가 났습니다. 7년을 기다린 아이였어요. 그 기쁜 소식에 도망을 치다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남편의 공포에 질린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연락 가능한 모든 친구들은 다들 남편과 연락을 최근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러다 남편의 고향 친구인 성준 씨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성준 씨, 저 수연이에요. 혹시 정우 씨 봤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형수님, 저 어제 형 봤는데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봤다고요? 어디서요? 어디서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요. 제가 차 몰고 가다가 지나치듯 봤어요. 형 맞는 것 같아서 웬일로 여기까지 내려왔나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평택에서 봤다고요? 확실해요? 네, 분명히 형 맞아요. 근데 형수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형수님. 저도 형한테 계속 연락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택이라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남편은 시댁에 간 게 분명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볼까 하다가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찜찜했거든요. 2가지 경우의 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평택 다른 친구 집에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후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전화 속 시어머니의 반응이 자꾸 걸렸거든요. 임신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한참을 침묵했던 그 순간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속만 태우고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차키를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평택까지는 2시간 거리였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왜 도망쳤는지, 시어머니는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수연아, 너 여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머니, 정우 씨 여기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왔으면 내가 연락했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어머니, 정우 씨 친구가 어제 이 동네에서 정우 씨 봤대요. 분명히 이쪽으로 왔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누가 그래? 잘못 본 거 아니야?
정우가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 성준 씨요. 두 눈으로 봤대요. 어머니, 정말 몰라요? 몰라. 진짜 몰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정우 왔으면 내가 너한테 숨기겠어? 시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어머니, 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운전하고 오느라 목이 말라서요.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죠. 남편의 신발이나 물건이 있나 살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슬쩍 안방 쪽도 훑어봤지만 인기척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물컵을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너 나 못 믿어? 없다는데 왜 자꾸 두리번거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랜만에 와서 둘러본 거예요. 정우 걱정되는 거 알아. 근데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 있어. 임신한 몸으로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응? 어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우 씨 왜 갑자기 도망친 거예요? 임신 소식 듣고 왜 저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일이야. 제발 그만 좀 물어봐. 시어머니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날씨가 그리 덥지 않았는데도요. 식은땀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 배고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귀에 박혔죠. 우리? 우리라니요? 누구와 함께 온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나가면 안 돼! 어머니, 놓으세요. 수연아, 제발. 지금 나가면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가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망가라니.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요!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팔을 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이게 뭐야? 당신 바람난 거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뭐? 남의 남편 팔짱 끼고 있는 게 그냥이야? 내 눈에 뭐가 씌었냐?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수연아, 오해하지 마. 이 애는 정우 동생 같은 애야. 어릴 때부터 여기서 같이 자란 애라고. 동생이요? 동생이 남편 팔짱을 왜 껴요? 어머니도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도망을 가라는 건 뭔 말인데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동생처럼 지낸 애야. 유리 엄마하고 나하고 친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 그래서요. 그게 팔짱 끼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생처럼 자라면 저렇게 다정하게 붙어서 팔짱을 껴요? 그건 그냥 친해서 그런 거야. 별 뜻 없어. 진짜야. 어머니, 제가 바보로 보여요?
지금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엄마. 그만해. 정우야,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뭘 숨겨. 유리야, 너도 고개 들어.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수연아, 나 이 여자 만나고 있어. 새 사람 생겼어. 이혼하자.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뭐? 너 정신 나갔니? 순간 제 머릿속엔 어이없음, 분노, 이런 종류의 단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죠. 이 미친놈아! 저는 달려나가는 속도 그대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마와 코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죠. 아이씨! 남편이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장독대에 부딪혔습니다. 장독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간장독이 깨지며 검은 액체가 마당에 퍼졌죠. 된장독도 함께 깨졌습니다. 남편은 그 속에 나뒹굴었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오빠! 여자가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검도를 했어요. 전국대회 입상 경력도 있었죠. 긴 막대기를 쥐면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인연이 감히! 빗자루가 바람을 가르며 상간녀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일격이었어요. 아! 하지 마요! 남의 남편 뺏어먹고 때리지 말라고? 이년아! 저는 계속해서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검도 자세 그대로였죠.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해. 미쳤어? 저는 빗자루를 남편에게로 돌렸어요. 미쳤냐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미쳤다고 해? 야, 이 미친 새끼야! 남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검도 10년의 실력이 고스란히 실렸죠. 야, 아이, 진짜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는데? 당신 엄마 병원비 누가 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수연아! 그만하라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어머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어떻게 상간녀를 숨겨주세요? 거짓말은 무슨?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세게 맞았어요. 귀가 울렸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다 네 탓이야. 니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라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들었잖아.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한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된장을 한 움큼 집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요? 시어머니의 뺨을 된장으로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된장이 시어머니 얼굴에 퍼졌죠. 으아! 이 년이! 미친년은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이 정신병자들아!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이었어요. 이모님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진정해. 이모님, 비켜주세요.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알아. 네 심정 다 알아.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돼. 일단 나가자. 이모님이 제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혼이야. 나 진짜 이혼할 거야. 두고 봐. 저는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해! 하라고! 누가 안 한대? 나도 할 거야. 당장 해! 이모님이 저를 더 세게 끌었어요. 수연아, 제발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이모님에게 끌려 시어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가 없었죠. 이모님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5분쯤 운전을 하고 나가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았죠. 이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언니가 결국 이 사달을 냈네.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렸다니요. 수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들어봐. 저는 이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모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우가 사업 망하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낼 때 있었잖아. 그때 언니가 너무 답답했나 봐. 아들이 매일 죽은 사람처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언니가 점집을 갔어. 나도 같이 갔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점집이요? 응. 거기서 무당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 정우 뒤에 정우복을 다 빨아먹는 사주의 여자가 있대. 그 여자가 붙어 있어서 정우가 망한 거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여자가 저라는 뜻이었죠. 난 그 소리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 아, 무슨 미신을 믿냐고. 근데 언니는 좀 다르더라고. 시어머니가요? 응, 처음엔 언니도 반신반의했어. 근데 수연아, 네가 가게 인수하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설마 언니가 믿기 시작했어. 며느리가 아들 복 빨아먹어서 며느리만 잘 된다고. 그때부터 언니가 이상해졌어. 무슨 이상한 집을 무당한테 수백만 원 주고 사서는 아들 보호한다고 먹이고. 에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던 반찬들, 그 마늘즙이라는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당이 그런 말도 했대. 그 여자 뒤에 더 무서운 게 2마리 더 붙어 있다고. 2마리요? 응, 아직 안 나타났는데 곧 나타날 거래. 그게 나타나면 정우는 완전히 끝이라고.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남편이 보였던 공포의 눈빛이요. 그게 무당이 말한 2마리였던 거예요. 남편은 제 뱃속 아이들을 그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도망을 갔구나. 쌍둥이라는 말에 기겁한 거구나. 아마도 그럴 거야.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모님,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 임신 소식 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저렇게 여자가 있어요? 팔짱 끼고 다닐 정도로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이미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사업 망하고 여기 드나들 때부터 네 임신 소식이 도망칠 핑계가 된 거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모님, 근데 왜 이런 걸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시어머니 동생분이시잖아요. 이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아, 네가 결혼 초에 우리 엄마 모셨잖아. 치매 걸리신 우리 엄마. 네? 그 반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다 봤어. 새벽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리고 엄마가 너 못 알아보고 소리 질러도 웃으면서 받아줬잖아. 그때 내가 했어야 했는데 나 교통사고 나서 그걸 내가 못하고 수연이 네가 내 대신 다 해줬잖아.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시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러셨어. 그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자기 대신 잘 챙겨주라고. 언니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모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더라. 엄마 유언을 저렇게 짓밟는 언니가 너무 밉고 나도 언니한테 정 다 떨어졌어. 수연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런 짓을 하니? 사람도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모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정말요. 수연아, 힘내. 그리고 미안해. 이런 집안이라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 이제 올라갈게요. 이모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저 쓰레기들이랑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 눈물이 났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진짜? 순순히 해줄 거야?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재산 분할 제대로 해주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양육비도 당연히 받아야지. 얼마나 원하는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얘기할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금액 아닐 테니까 어머니랑 상의해.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자. 네 조건 다 들어줄게.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내가 땅이라도 팔아서 달라는 대로 주마. 어머니, 저 흉신이라면서요. 아들 복 빨아먹는 년이라면서요. 그런 년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냥 빨리 쫓아내고 싶으셨잖아요. 박정우 그 인간도 쓰레기인데요. 어머님한테 더 실망했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마.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근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나쁘게는 못한 거지. 아무튼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빨리 도장 찍어라. 이 판국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잖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흉신이라고 욕하더니 이제 와서 협조적이었죠. 역겨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저것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여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는 두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끝내야 했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내건 조건을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두 수락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까지. 변호사도 놀랄 정도로 순순히 응했죠. 제가 떠나준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미련 같은 건 없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거리에 꽤 큰 유흥주점을 열었다고 했죠. 상간녀 집에서 돈을 대줬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상간녀 집이 꽤나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 저렇게 급하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뒤에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번쩍번쩍한 네온 사인 가게 사진이 먼저 도착했죠. 그 아래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봐라, 너랑 이혼하니까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무당 말이 맞았어. 너만 떼어내니까 인생 확 풀리네. 야, 축하해줘.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요. 딱 한 줄만 답장을 보냈죠. 양육비나 제때 잘 보내. 그 뒤로 전 남편의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뱃속 아이들과 함께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낳아 키우며 바쁘게 살았어요. 가게도 잘 됐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죠. 전 남편 같은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육비가 반년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늦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카톡도 익십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양육비는 아이들 권리입니다. 제 돈이 아니라 아이들 몫이에요. 그걸 반년이나 떼먹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차를 몰고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전 남편이 운영한다는 유흥주점을 찾아갔어요. 낮이라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였죠. 가까이 가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장님처럼 삐까뻔쩍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주차 도우미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걸레를 들고 차를 닦고 있었죠. 야, 박정우?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연아. 양육비 반년째 안 들어왔어.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직접 왔어. 전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죠. 뭔가 멍청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래. 일주일 안에 밀린 거 다 보내.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절 놀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전 남편 눈을 보니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요. 저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모님이었어요. 수연아, 이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나도 볼 일이 있어서. 너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하자. 저는 이모님을 따라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죠. 수연아, 잘 지내지? 애들은? 네, 잘 지내요. 애들도 건강하고요. 이모님은요? 나야 뭐 그럭저럭이지. 잠시 안부를 주고받다가 이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봤지? 꼴 봤어?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주차 도우미 하고 있던데. 그게 다가 아니야. 걔 지금 완전히 인생 망했어. 이모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걔가 재혼하고 유흥주점 사장 됐다고 잘난 척했잖아. 근데 그게 다 허울이었어. 실제로는 바지 사장이야. 바지 사장이요? 응, 재혼녀 오빠들이 무서운 깡패들이거든. 가게 명의만 정우 앞으로 해놓은 거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정우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익도 다 재혼녀가 가져가. 정우는 월급도 못 받고 종처럼 부려먹어. 주차 관리, 청소, 손님 안내까지 온갖 잡일 다 해. 그래서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재혼녀 오빠들한테 하도 맞아서 그래. 맞아요? 응, 조금만 잘못해도 패. 처음엔 반항도 하고 도망도 치려고 했는데 맞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어. 요즘은 좀 바보가 된 것 같아. 저는 아까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90도로 허리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그 모습이요. 맞아서 길들여진 사람의 반응이었죠. 시어머니는요? 이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어. 네? 정우 꼴 보고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 매일 싸우고 난리였대.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진 거야. 병원 갔을 땐 이미 늦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집이랑 엮이면서 정훈의 집안이 완전히 박살났어. 재산도 다 털리고 언니도 돌아가시고. 이모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 무당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모님, 그때 무당이 그랬잖아요. 박정우 뒤에서 복을 다 빨아먹는 여자가 있다고. 그리고 그 여자 뒤에 더 무서운 게 2마리 더 있다고. 그 여자가 저였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복 빨아먹는 여자는 재혼녀고 뒤에 있는 더 무서운 2마리는 재혼녀 오빠들 아니에요? 제 뱃속 쌍둥이가 아니라요. 이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네. 그게 맞는 것 같아. 세상에 어쩜 좋아. 시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짚은 거예요. 진짜 흉씨는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거죠. 이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님과 헤어지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무언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 가게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이 여전히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또 움찔했죠.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왜 그렇게 벌벌 떨어?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전 한 걸음 다가갔어요. 왜 이렇게 살아? 맞고 살지 말고 여기서 나와. 전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죠. 나갈 수가 없어. 도망치면 찾아와서 더 때려.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경찰에 신고하든가. 소용없어. 다 손 써놨대. 나 이제 끝났어. 전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 미쳤었어. 무당 말 믿고 당신을
흉신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 망했어. 사업 망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잖아. 근데 내가 그걸 발로 찼어. 내가 미쳤지. 전 남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도 이 꼴이 됐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한 짓 하늘이 벌 준 거야. 저는 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야, 박정호! 이 병신 새끼 어디 갔어?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가게에서 나왔어요. 상간녀 오빠로 보였죠. 야, 이씨, 손님 왔는데 뭐해? 빨리 안 들어와? 이 새끼가 털 맞았지?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훔치지도 못한 채 그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예, 지금 갑니다. 죄송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뛰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를 버리고 무당말을 믿고 상간녀를 택한 건 전 남편 본인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두 아이가 있는 곳으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